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본토를 침범하면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예정했던 중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민간의 기상 관측용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어젯밤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각종 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엽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진상규명과 2차 가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추모제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립니다. 입춘인 오늘 전국이 맑고 낮 기온은 전국이 3도에서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은 가운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2월 4일 토요일 뉴스광장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정찰 풍선의 본토 침범을 비판하며 예정했던 방중 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중국이 민간의 기상 관측용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만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당초 이번 주말로 계획했던 중국 방문을 미뤘습니다. 미국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대형 풍선을 정찰 기구로 규정하면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I spoke this morning with Director of the CCP Central Foreign Affairs Office, Wang Yi, to convey that in light of China's unacceptable action, I am postponing my planned travel this weekend to China. 중국을 방문할 경우 불법 정찰 문제에 의제가 집중되면서 당초 상정했던 미중 간 경쟁과 협력 관련 현안 논의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실제 해당 풍선이 핵미사일 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 상공을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때 F-22 전투기로 격추까지 검토했지만 잔해 추락에 따른 민간 피해 우려 등으로 보류하는 대신 지금은 항적을 면밀히 감시 중입니다. While we won't get into specifics in regards to the exact location, I can tell you that the balloon continues to move eastward and is currently over the center of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중국 정부는 해당 풍선이 민간의 기상 관측용이라며 통제 능력을 상실하면서 예정 항로를 벗어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 항력으로 미국에 잘못 들어가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中国是负责任的国家，一贯严格遵守国际法，无意侵犯任何主权国家的领土和领空。 이 같은 해명에도 미 국방부는 해당 풍선이 관련 장비를 장착한 군사 정찰용이라며 경로 조정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녀의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3년 넘게 계속된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심경을 묻는 말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요.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0분 남짓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4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줄곧 부인해왔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첫 재판에 나서며 자신을 향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조국 전 장관. 3년 넘게 이어진 심리 끝에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가운데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활용한 건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 아들의 허위 인턴십 예정 증명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하고 조지 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준 행위,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에 아들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행위 등은 모두 부부의 공동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입시 비리라는 반복 범행을 저질렀다며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부산대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조 전 장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막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감찰을 중단시킨 이유는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코링크피 투자 사실과 차명주식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교수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유죄가 나온 혐의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의혹이 불거져 나왔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기소조차 안 되는 사안으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검찰과 언론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장 밖에서는 또 한 번 찬반 여론이 맞붙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천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던 조국 전 장관. 판결이 나오자 우선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 기소 당시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사모펀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정작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무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전반적으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유죄가 나온 핵심 혐의에 대해선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표하는 집회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힘내세요! 조국 과속!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당시 조국 수호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국민께 석고 대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국민이 반으로 갈렸고 의회 정치는 실종되고 거리 정치가 횡행했습니다. 반면 그간 당내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민주당은 공식 입장 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을 엄호했다가 역풍을 경험했던 정의당 역시 따로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일단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개인 비리와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국에서 붙잡혀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어젯밤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국 송환 직후부터 거의 매일 김 전 회장을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해온 검찰은 어제 하루 별도의 조사 없이 공소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을 포함해 총 635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2억 6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 개인 비리가 담겼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접점을 따져보고 있는 대북 송금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송금 규모는 총 800만 달러로 김 전 회장은 이 중 300만 달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돈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선 핵심 관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엽 회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앞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서신을 통해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행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완전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지사에게 소환 요청을 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입니다. 어제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는 2019년 초 중국 심양에서 열린 한국기업 간담회 직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결로 결재된 경기도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엔 당시 회의에서 경기도, 국내 기업 간 북한 공동 진출 방안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경기도와 쌍방울이 북한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전혀 별개란 취지로 반대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각종 실정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을 비롯해 시도당 소속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도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집회에 참석해 마지막 순번으로 연설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내일이면 100일입니다. 유가족들은 언론과 정치인, 또 이명의 시민들이 쏟아내는 2차 가해로 또 한 번의 참사를 겪었다고 말하는데요. 진상규명과 2차 가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추모제가 오늘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립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이주영 씨 아버지에게 참사는 2번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이 가장 크지만 사람과 사회를 믿을 수 없게 된 아픔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유가족을 향한 끝없는 모욕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사람이 모였을 때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러거든요. 괴롭히겠다는 목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더 고통스러웠었고 피해가 커지는 걸 막아야 할 정치인과 관료 등이 오히려 조롱을 부추겼습니다. 저에게 2차 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습니다. 참사 후 행안부 장관의 첫 브리핑을 보며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걸 막아보자고 열린 토론회 중계 영상에도 피해자를 욕보이는 댓글이 달립니다. 이렇게 2차 가해 토론회조차도 여기 와서도 이런 아주 심각한 모욕과 조롱과 이런 표현들을 지금 아주 폭력적인 표현들을 하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사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언론 기사 등을 분석한 시민대책회의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 없이 순수함을 강요하는 태도 등을 2차 가해로 규정했습니다. 정치인의 망언을 그대로 옮기고 일방적 괴롭힘을 맞불 집회로 표현하는 언론 보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신자유연대의 그러한 그것들을 동일한 어떤 진보단체, 보수단체와 같은 등급으로 놓고 비교를 해서 문제로 보지 않는 그런 보도라든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 유가족들은 2차 가해에 대한 각성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전 11시부터 서울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합니다.
이어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시민 추모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구조활동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통신 문제로 현장 상황 전파가 어려웠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이 당시 이동통신 3사에 현장 중계기 설치를 요청했지만 통신사들은 늑장 대응을 하거나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소방당국은 현장 영상을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 등으로 실시간 송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2시간 정도 지난 자정 무렵이 되도록 통신망은 먹통이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이태원의 통신 3사 데이터 트래픽 자료. 전주 토요일 같은 시간보다 2배 가까이 치솟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카톡 상황 공유방에 올리려고 했지만 통신 불량으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무전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소방대원들은 0시 6분경 상황실로 통신사 중계기 배치를 요청했고 상황실에선 곧장 통신 3사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가장 먼저 답이 온 건 LG U+. 하지만 중계기를 배치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SKT는 요청 1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현장에 나와 통신 품질을 점검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며 역시 중계기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KT가 중계기를 출동시켰지만 요청 2시간이 지난 뒤였고 통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대기만 했습니다. 특히 LG U+는 소방과 통화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긴급 대처 요청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통신 3사와 수백 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재난임에도 사후 보고에 그친 과기부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LG U+ 측은 소방당국과의 연락망에 문제가 있어 뒤늦게 내용이 파악됐다며 소방 요청과 별도로 기지국 트래픽 분산 조치 등은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어젯밤 남해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여주의 한 야산에서는 불이 나 산 12,0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신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산산조각이 난 채 도로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4차로는 1시간 10분 동안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조치를 마무리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열화상 드론에 시뻘건 불길이 잡힙니다. 어제 저녁 5시 30분쯤 경기 여주시 강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 12,0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의 약 80%를 진화했으나 급경사와 암석지대로 인해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일부 감시 인력만 남기고 야간 진화에 투입된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오늘 날이 밝는 대로 진화 인력 150여 명과 산불 진화헬기 5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게 그을린 건물 꼭대기층에서 끝없이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의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 반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이번 주말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인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역시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밝고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조심은 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과 남부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산림청은 산불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산을 찾으시거나 달집 태우기, 집불놀이 등 행사를 하실 때는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대기질은 무난하다가 밤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경기도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아침까지는 이어지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10.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춘천 4도, 대전과 광주, 대구가 7도, 부산은 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자신의 책에 쓴 국방부 전 대변인과 이 소식을 초기에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풍문을 책에 쓰고 확인 없이 보도했다는 것인데요.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새 대통령 관저를 찾던 작년 3월, 역술인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 이런 전언을 자신의 책에 쓴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을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책 내용이 보도된 지 하루 만인데 언론사 두 곳의 기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 전 대변인이 떠도는 풍문 수준의 의혹을 책으로 냈고 기자들은 추가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언론사 기자를 고발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강경한 조치를 통해 의혹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부 전 대변인은 들은 걸 들었다고 기록한 게 무슨 고발감이냐며 천공을 불러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발을 당한 언론사는 해당 기사에 문제가 없다, 상당히 유감이라며 압박용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전원을 근거로 이 새빨간 거짓 선동에 과연 민주당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라도 있었는지 입막음을 시도한다고 덮일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CCTV 영상과 출입자 명단, 거명된 인사의 당일 행적을 신속히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천공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천공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어제 마감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대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당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른바 윤핵관들을 간신배로 표현하며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는, 대통령을 작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우리 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는 간신배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전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허은하 전 대변인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에, 이기인 경기도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직에 도전했습니다. 셋 다 윤핵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비정상적인 당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외곽 지원에 나섰습니다. 내 후보를 동지라 칭하며 홍보전에 나섰고 예비 경선 이후에는 전국을 돌며 지원 사격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전 대표가 대리인들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기존 구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기현 의원보다 비윤 확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안철수 의원 표를 잠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강 후보들은 일단 환영했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상품으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여기 전당대회에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준석계가 기존 구도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일주일 뒤 예비 경선이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부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EU 조기 가입 문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세를 막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3일 키이우에서 열린 EU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이 유럽의 안전이라며 확고한 연대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EU will support you in every way we can for as long as it takes. We are not intimidated and will not be intimidated by the Kremlin. Because Ukraine and the EU, we are family. 5억 유로, 약 6,7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과 함께 러시아 전쟁범죄 기소센터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10번째 제재 계획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는 러시아 드론 부품을 대상으로 총 100억 유로, 약 13조 원 규모의 제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EU 가입 문제와 관련해선 조기 가입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EU 가입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활동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Reforms, for example, to improve a situation in the candidate country to then reach the accession negotiations and the accession itself.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권고사항 달성에 진전이 있다며 조속한 EU 가입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세를 막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무기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Ми не тільки не відійдемо від Бахмуту, ми почнемо деокупувати Донбас, який був окупований з 2014 року.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네,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300원 정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인 무임승차 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연령을 올리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호응했는데요.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김병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무료 요금 연령 기준을 올리자는 얘기를 먼저 꺼낸 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대구에서 70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이용 제도를 처음 시행하겠다면서 지하철 무료 요금 연령도 65살에서 70살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근본적인 요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지자체 주도로 시행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대구시 법률 검토에서는 도시철도 할인율을 명시한 노인복지법에 65살 이상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논란 소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5살을 기준으로 노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다른 법의 기준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긴 한데 좀 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제 고려가 되어야. 무료 요금 기준 연령을 정한 건 39년 전. 노령층 비율이 급격히 늘면서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하는 거 이거 포퓰리즘입니다. 뭐 70세로 이걸 올리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노인단체는 무료 요금 연령을 올리려면 정년 연장을 먼저 하라는 입장입니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65세부터 69세까지가 탈락이 되면은 그 사람을 사각지대에다가 몰아넣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노인의 기준을 두고 전체적인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셈인데 선거 때마다 복잡해지는 정치권 셈법 탓에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려면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로 생기는 지자체 부담의 일부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형평성 논란 등으로 기재부 반대가 완강합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탑골공원이 있는 종로 3가역. 지난해 노인 승객은 337만 명으로 전체의 38%였습니다.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사람이 수명이 연장이 되고 건강하잖아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도시철도의 노인 승객은 연평균 35만 명. 내지 않은 요금은 1년에 4,700억 원 정도입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처럼 국가가 요금 절반을 보상해준다면 2,500억 원 정도면 됩니다. 지원 못할 규모는 아니어서 지난해 국회 국토위에선 도시철도에 3,500억여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사 때 삭감됐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기재부는 지원 불가 입장입니다. 운행 중인 지하철에 노인이 무료로 탄다고 해서 차량이나 관리 인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냐. 일부 시설을 광역철도와 함께 쓴다는 이유로 관리 보수 비용은 국고 지원해주지 않냐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농어촌이나 민간이 투자한 경전철 등과 형평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민자 구간인 신분당선 운영사는 무임승차 보전 책임을 두고 국토부에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으로 국비 지원 근거를 못 박자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공익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 법이 통과되면 시민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누구나 노인이 되고 더 오래 살게 된 지금 노인 복지와 재정 안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협회에서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나들이 떠나기 딱 좋아서 지난 주말보다도 도로 위에 차가 많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오늘 지방 쪽 정체 강원 지역에서 길게 나타나겠고요. 영동선의 최대 정체 시간대는 보시는 것처럼 오전 11시 무렵으로 예상합니다. 강원권 중에서도 새말이나 둔내 진입하기가 다소 어렵겠습니다. 네, 한편 수도권 제일순환선 위로는 앞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일산 쪽으로 시흥 요금소일대 사고 처리하느라 주변 차량들 더디 이동하고 있고요. 경부선의 경우 사고는 없고 교통량도 없습니다. 잠원 나들목에서 양방향 부분적인 정체만이 시작된 정도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 11시 무렵이 되면 오산 부근 지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고요. 천안 분기점이나 옥산 분기점 위주로도 차가 많아지겠습니다. 서해안선 역시 충청권 이동이 점점 답답해질 텐데 서평택과 송악 사이로 점차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지겠습니다. 전좌석 안전지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정월 대보름인데요. 전국에서 밝고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림청은 산불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대기질도 무난하다가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철원의 기온이 영하 10.9도, 세종은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 5도, 춘천 4도, 대전과 대구, 광주는 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7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경기를 먼저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지만 외국인들은 지난달 월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전망, 김화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소폭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0.5% 가까이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덕이었는데 어제 하루에만 6천억 원어치 3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새해 들어 외국인이 순매도를 기록한 건 단 2거래일에 불과합니다. 지난달엔 6조 4,8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해 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들이는 가장 큰 배경에는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곧 끝나고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중국 경제와 연관이 깊은 우리나라도 혜택을 볼 거란 전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주요국 중에서 작년보다 성장률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거든요. 묶음으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아시아 주식을. 또 올해 하반기엔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업종이 살아날 거란 예상까지 주식시장에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여러 기대와 전망이 미리 반영됐다는 건데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매수세가 이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경기 자체가 개선이 가시화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과연 회복을 할 건지. 여기에 미국과는 다른 국내 물가 여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을 펴거나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다음 달 말 새롭게 취임하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위원장 시절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한 뒤 5년여 만에 본인이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인데요. 농협회장 선임에 이어서 정부의 관치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금융지주 임원 후보 추천위가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임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과 농협금융회장직을 2년간 수행하는 등 민관을 두루 거쳐 우리 금융그룹을 도약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위원장은 2차 후보 4명 가운데 유일한 전직 관료였습니다. 이러자 이른바 관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라인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현 회장을 향해 연임 시도를 하지 말 것을 압박했고 실제로 손 회장은 후보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관료 출신이 내정된 겁니다. 이력도 논란입니다. 우리 금융지주 민영화를 적극 추진했고 라인펀드 등의 사고에 단초를 제공한 사모펀드 규제를 대거 푼 게 임종용 전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모펀드의 설립, 운영, 판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추진할 때 본인이 직접 했었던 발언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의사결정이고 부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전직 관료가 수장을 맡게 된 건 NH농협금융지주에 이어 임 전 위원장이 두 번째입니다. 임 내정자는 이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은 채 우리 금융그룹이 신뢰받는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전기요금의 인상은 일반 가정뿐 아니라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계에도 큰 부담이죠. 제주 원가가 올라가서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상당히 큰데요. 전기 사용량을 줄여보고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기업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대형마트, 유제품과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냉장고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제품 보관 온도를 섭씨 2도에서 5도 사이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동안 문이 없어 냉기가 줄줄 새던 걸 보완했습니다. 문을 설치하기 전과 냉장고 전력 소비량을 비교해보니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유통업체의 한 해 전기요금은 700여억 원. 마트 모든 지점에 냉장고 문을 설치하면 30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냉동냉장 설비가 전기의 한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반적인 원가 자체가 줄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플라스틱을 사출하는 이 중소기업도 전기요금으로 다달이 5천만 원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노후기계를 점차 절전형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기존 기계에 인버터를 달아 기계가 가동하지 않을 때는 전원이 꺼지는 식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사이클 타임이 좀 빠른 기계는 한 15%, 늦은 기계 35%까지 절전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국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한 해 약 29만 기가와트시. 1월에 오른 전기요금 상승분만으로도 기업들은 3조 8천여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제조 원가가 오르면 바로 매출에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또 인상이 돼버리니까 뭐 엄청난 부담이 되죠. 원가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뭐 버틸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고. 한국전력은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을 돕기 위해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을 늘리고 대상 품목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요즘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죠. 단순한 대화 수준이 아니라 논문도 쓰고 의사나 변호사 면허 시험도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간 지능에 도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과연 여기에 윤리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낭독한 연설문. We must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partners like the Israeli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 leadership role in AI research and development.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연설문을 쓴 건 인공지능, 바로 챗 GPT였습니다. I wanted to spotlight this for Congress so that we have a debate now about purposeful policy for AI. 학술의 영역을 넘어 시나 소설 쓰기 등 창작의 영역까지도 파고들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that the public have gotten their hands on it and have gotten to play with it and can see what it can do. 우리나라에서도 통할까?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영어 시험 문제를 챗 GPT에게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수능 정답 자료를 아직 학습하지 않아 순전히 기존 실력으로만 문제를 풀었는데 3분의 2 이상을 맞췄습니다. 듣기 평가를 제외한 28문항을 푸는데 단 6분이 걸렸습니다. 2달 만에 전 세계 가입자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일상생활 곳곳에 파고들었지만 우려도 큽니다. 대학에서 챗 GPT로 작성한 과제를 제출해 논란이 일었는가 하면 악성 코드나 유해한 콘텐츠 제작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체적으로 AI 윤리와 안전에 적용이 된 제품인지를 많은 검증과 테스트를 거친 후에 안전성과 윤리성이 확보가 되면 출시를 해야 돼요.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를 해야 되겠죠. 챗 GPT의 돌풍을 계기로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IT 기업들은 앞다퉈 AI 챗봇 서비스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의 규제와 윤리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동해안 최초의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인 강릉 하시동 안인사구의 해안이 심각하게 침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모래 유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침식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래가 깎여나가면서 해안가엔 아찔한 절벽이 생겼습니다. 주변 산책로는 파도에 휩쓸려 뚝 끊겼습니다. 2008년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강릉 하시동 안인사구입니다. 최소 2400년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급격히 유실됐습니다. 2년여 전 모습과 비교해보면 해안사구 상당 부분이 파도에 쓸려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구 앞쪽 녹지까지 포함해 모두 2만 제곱미터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모래를 쏟아붓는 등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안 침식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주민들은 반발합니다. 최소 3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환경부에 알리고 침식 저감 방안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훼손이 자꾸 되고 하다 보니까 보존 가치가 자꾸 떨어져 가잖아.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심정이죠. 전문가들은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침식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급이 없고 계속 유출만 있을 거기 때문에 해안선이 나중에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해안도로까지 계속 침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부터 해안선 변화를 살피며 침식 저감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해 올해 안으로 중장기 보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안사구가 모두 사라지기 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일제강점기 하와이에서 힘들게 번 돈을 독립자금으로 보낸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질 뻔한 이들의 공적이 후손들이 진행한 묘비 탁본 작업을 통해서 100여 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1년 3월 8일 하와이에서 한글로 발행된 한인신문 태평양 주보입니다.
백인숙 선생이 고국의 독립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대한부인구제회의 대의장을 역임했다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백인숙 선생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로 남았는데 드디어 건국포장을 받게 됐습니다. 한인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미주 한인재단과 후손들이 진행한 하와이 한인묘지 탁본 작업 덕분입니다. 묘비에서는 이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찾을 수가 있고 어떤 묘 밑에는 자식들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백인숙 선생처럼 이름만 남기고 잊힐 뻔한 미주 지역 독립운동가 12명이 탁본 작업을 통해 공훈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국 독립 위해서 열심히 생각했고 열심히 일했고 항상 한국어로 붙이는데요. 한국 이름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이 있고. 미주 한인재단은 초기 하와이 이민자들의 생애 기록이 담긴 묘지 탁본 49점을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또 그런 기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초기 하와이 이민자 중 공로를 인정받은 독립운동가는 70명 남짓. 잊힐 뻔한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후손들의 묘지 탁본 작업으로 100여 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삼척 정월 대보름 축제가 어제 개막해서 사흘간 펼쳐집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도부터 제대로 열리지를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행사에 참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조연주 기자입니다. 징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린이 수백 명이 특산물인 대게 다리처럼 나뉜 줄을 붙잡고 힘껏 잡아당깁니다. 한참 힘을 쓴 끝에 승부가 갈립니다. 바다계의 지역 사투리인 기에서 이름을 따온 삼척 기줄다리기. 정월 대보름이면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며 즐겨온 360년 전통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저는 일단은 너무 뜻깊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좀 너무 힘들었지만 저희가 이겨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삼척 죽서루 아래 50천 둔치에서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의 애군을 쫓아준다는 나무 살대를 세웁니다. 코로나 여파로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정월 대보름제가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제기차기와 윷놀이, 외줄타기 등 민속놀이와 전통 세식풍속 체험에는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린이 시절에 그때 그 동화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삼척 정월 대보름제에선 기줄다리기를 비롯해 달집 태우기와 망월놀이 등 40여 개 행사가 대보름날인 5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주말 전국 각지에서 정월 대보름 축제가 개최되는 가운데 불을 이용한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어 산림청은 산불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지역 농협과 축협 그리고 산림조합 등을 이끌게 될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가량 남았는데요. 요즘 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값비싼 홍어를 조합원들에게 돌린 정황이 드러나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한우 경매시장. 장이 서지 않는 날이라 경매장은 텅 비었고 대신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전주 김제 완주 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홍어를 받았다면 자수하라는 안내입니다. 홍어권 관련해가지고는 자수를 한번 하셨어요. 그 받으신 분이 조합원들에게 자수 권유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축협에 들른 한 조합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뭐 누가 받았네, 먹었네, 그냥 파킹 저거에 오는 대로 그냥 막걸리 사다가 그냥 서로 먹어버렸다고 그러면. 경찰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에서 홍어를 전달한 사람의 자백은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얼만큼의 홍어를 조합원 몇 명에게 건넸는지, 특히 특정 입후보 예정자가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입니다.
이게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 단계까지 이렇게 전달이 됐는지도 확대해 가면서 수사를 진행해 가야 되기 때문에요. 전북선관위는 오는 15일까지 특별 자수 기간을 뒀습니다. 이때까지 홍어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지만 끝까지 숨겼다가 적발되면 받은 금품의 10배에서 많게는 5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자수한 조합원이 밝힌 홍어 무게는 4.6kg. 요즘 서해산 홍어값으로 따져 15만 원어치를 받았다고 한다면 최고 750만 원까지 물 수도 있는 겁니다. 선관위와 경찰은 자수하면 과태료를 완전히 없애주는 만큼 조합원들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장현입니다. 4년 전 오늘 2월 4일은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설 연휴에도 집무실을 지키다가 과로로 사망한 날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응급의료 체계를 지키며 책상 앞에 앉은 자세로 세상을 떠난 고 윤 센터장의 삶을 KBS 영상 자료를 통해서 돌아봤습니다. 설 명절 첫날 병원을 지키다 숨을 거둔 의료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발전에 앞장섰던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센터장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우수한 장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좀 더 응급 환자가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워낙에 평소에 자기 일에 대한 신념이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누구보다 응급의료에 대한 애정이나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에 대한 애정이 크셨던 분입니다. 정부는 응급 환자를 헬기로 수송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상치료센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닥터에게 들어올 때도 본인이 항공법 책 두꺼운 거를 사다 놓고 본인이 다 그걸 밤새도록 읽으시고 그러셨었으니까. 음압 격리 텐트는 우선 3동을 먼저 설치하고 최대 10동까지 설치할 예정인데 각 동에 6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윤 전 센터장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거꾸로 들어올려 흔들어 털어보아도 희생과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따뜻한 커피 한 잔 꼭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가 이제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은 절기 입춘입니다. 아직 날이 춥긴 하지만 봄날의 햇살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절기에 맞게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역시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에는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과 남부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림청은 산불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산을 찾으시거나 쥐불놀이 등 달집 태우기나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데요. 금세 거치겠습니다. 오늘 대기질도 무난하다가 밤에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철원이 영하 10.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대구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본토를 침범하면서 토니 블린컨 미국 국무장관이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민간의 기상 관측용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어젯밤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각종 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엽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진상규명과 2차 가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추모제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립니다. 뉴스광장 2부 계속 이어갑니다.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 정찰 풍선의 본토 침범을 비판하며 예정했던 방중 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중국이 민간의 기상 관측용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만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당초 이번 주말로 계획했던 중국 방문을 미뤘습니다. 미국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대형 풍선을 정찰 기구로 규정하면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I spoke this morning with Director of the CCP Central Foreign Affairs Office Wang Yi to convey that in light of China's unacceptable action, I am postponing my planned travel this weekend to China. 중국을 방문할 경우 불법 정찰 문제에 의제가 집중되면서 당초 상정했던 미중 간 경쟁과 협력 관련 현안 논의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실제 해당 풍선이 핵미사일 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 상공을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때 F-22 전투기로 격추까지 검토했지만 잔해 추락에 따른 민간 피해 우려 등으로 보류하는 대신 지금은 항적을 면밀히 감시 중입니다. While we won't get into specifics in regards to the exact location, I can tell you that the balloon continues to move eastward and is currently over the center of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중국 정부는 해당 풍선이 민간의 기상 관측용이라며 통제 능력을 상실하면서 예정 항로를 벗어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 항력으로 미국에 잘못 들어가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中国是负责任的国家，一贯严格遵守国际法，无意侵犯任何主权国家的领土和领空。 이 같은 해명에도 미 국방부는 해당 풍선이 관련 장비를 장착한 군사 정찰용이라며 경로 조정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녀의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3년 넘게 계속된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심경을 묻는 말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요.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0분 남짓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정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4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줄곧 부인해왔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특히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첫 재판에 나서며 자신을 향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조국 전 장관. 3년 넘게 이어진 심리 끝에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가운데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활용한 건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 아들의 허위 인턴십 예정 증명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하고 조지 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준 행위,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에 아들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행위 등은 모두 부부의 공동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입시 비리라는 반복 범행을 저질렀다며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부산대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조 전 장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막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감찰을 중단시킨 이유는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코링크피 투자 사실과 차명주식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교수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유죄가 나온 혐의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의혹이 불거졌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기소조차 안 되는 사안으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검찰과 언론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장 밖에서는 또 한 번 찬반 여론이 맞붙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천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던 조국 전 장관. 판결이 나오자 우선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 기소 당시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사모펀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정작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무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전반적으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유죄가 나온 핵심 혐의에 대해선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표하는 집회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힘내세요!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당시 조국 수호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국민께 석고 대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국민이 반으로 갈렸고 의회 정치는 실종되고 거리 정치가 횡행했습니다. 반면 그간 당내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민주당은 공식 입장 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을 엄호했다가 역풍을 경험했던 정의당 역시 따로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기속됐습니다. 일단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개인 비리와 또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국에서 붙잡혀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어젯밤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국 송환 직후부터 거의 매일 김 전 회장을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해온 검찰은 어제 하루 별도의 조사 없이 공소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을 포함해 총 635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2억 6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 개인 비리가 담겼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접점을 따져보고 있는 대북 송금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송금 규모는 총 800만 달러로 김 전 회장은 이 중 300만 달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돈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선 핵심 관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엽 회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앞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서신을 통해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행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완전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지사에게 소환 요청을 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입니다. 어제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는 2019년 초 중국 심양에서 열린 한국기업 간담회 직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결로 결재된 경기도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엔 당시 회의에서 경기도, 국내 기업 간 북한 공동 진출 방안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경기도와 쌍방울이 북한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전혀 별개란 취지로 반대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각종 실정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을 비롯해 시도당 소속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도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집회에 참석해 마지막 순번으로 연설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내일이면 100일입니다. 유가족들은 언론과 정치인 또 익명의 시민들이 쏟아내는 2차 가해로 또 한 번의 참사를 겪었다고 말하는데요. 진상규명과 2차 가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추모제가 오늘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립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주영 씨 아버지에게 참사는 2번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이 가장 크지만 사람과 사회를 믿을 수 없게 된 아픔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유가족을 향한 끝없는 모욕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사람이 모였을 때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러거든요. 괴롭히겠다는 목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더 고통스러웠었고 피해가 커지는 걸 막아야 할 정치인과 관료 등이 오히려 조롱을 부추겼습니다. 저에게 2차 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습니다. 참사 후 행안부 장관의 첫 브리핑을 보며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걸 막아보자고 열린 토론회 중계 영상에도 피해자를 욕보이는 댓글이 달립니다. 이렇게 2차 가해 토론회에조차도 여기 와서도 이런 아주 심각한 모욕과 조롱과 이런 표현들을 지금 아주 폭력적인 표현들을 하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사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언론 기사 등을 분석한 시민대책회의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 없이 순수함을 강요하는 태도 등을 2차 가해로 규정했습니다. 정치인의 망언을 그대로 옮기고 일방적 괴롭힘을 맞불 집회로 표현하는 언론 보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신자유연대의 그러한 그것들을 동일한 어떤 진보단체, 보수단체와 같은 등급으로 놓고 비교를 해서 문제로 보지 않는 그런 보도라든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 유가족들은 2차 가해에 대한 각성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전 11시부터 서울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합니다. 이어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시민 추모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어젯밤 남해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여주 한 야산에서는 불이 나 산 12,0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신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산산조각이 난 채 도로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4차로는 1시간 10분 동안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조치를 마무리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열화상 드론에 시뻘건 불길이 잡힙니다. 어제 저녁 5시 30분쯤 경기 여주시 강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 12,0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의 약 80%를 진화했으나 급경사와 암석지대로 인해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일부 감시 인력만 남기고 야간 진화에 투입된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오늘 날이 밝는 대로 진화 인력 150여 명과 산불 진화 헬기 5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게 그을린 건물 꼭대기층에서 끝없이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의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 반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자신의 책에 쓴 국방부 전 대변인과 이를 초기에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풍문을 책에 쓰고 확인도 없이 보도를 했다는 것인데요.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새 대통령 관저를 찾던 작년 3월, 역술인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 이런 전언을 자신의 책에 쓴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을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책 내용이 보도된 지 하루 만인데 언론사 2곳의 기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 전 대변인이 떠도는 풍문 수준의 의혹을 책으로 냈고 기자들은 추가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언론사 기자를 고발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강경한 조치를 통해 의혹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부 전 대변인은 들은 걸 들었다고 기록한 게 무슨 고발감이냐며 천공을 불러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발을 당한 언론사는 해당 기사에 문제가 없다, 상당히 유감이라며 압박용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전원을 근거로 이 새빨간 거짓 선동에 과연 민주당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라도 있었는지 입막음을 시도한다고 덮일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CCTV 영상과 출입자 명단, 거명된 인사의 당일 행적을 신속히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천공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천공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어제 마감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대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당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른바 윤핵관들을 간신배로 표현하며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는, 대통령을 작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우리 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는 간신배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전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허은하 전 대변인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에, 이기인 경기도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직에 도전했습니다.
셋 다 윤핵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비정상적인 당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외곽 지원에 나섰습니다. 내 후보를 동지라 칭하며 홍보전에 나섰고 예비 경선 이후에는 전국을 돌며 지원 사격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전 대표가 대리인들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기존 구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기현 의원보다 비윤 확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안철수 의원 표를 잠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강 후보들은 일단 환영했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상품으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여기 전당대회에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준석계가 기존 구도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일주일 뒤 예비 경선이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EU 집행부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EU 조기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세를 막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김규수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3일 키이우에서 열린 EU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이 유럽의 안전이라며 확고한 연대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EU will support you in every way we can for as long as it takes. We are not intimidated and will not be intimidated by the Kremlin. Because Ukraine and the EU, we are family. 5억 유로, 약 6,7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과 함께 러시아 전쟁범죄 기소센터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10번째 제재 계획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는 러시아 드론 부품을 대상으로 총 100억 유로, 약 13조 원 규모의 제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EU 가입 문제와 관련해선 조기 가입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EU 가입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활동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Reforms, for example, to improve a situation in the candidate country to then reach the accession negotiations and the accession itself.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권고사항 달성에 진전이 있다며 조속한 EU 가입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세를 막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무기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Ми не тільки не відійдемо від Бахмуту, ми почнемо деокупувати Донбас, який був окупований з 2014 року.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300원 정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인 무임승차 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연령을 올리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호응했는데요.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김영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무료 요금 연령 기준을 올리자는 얘기를 먼저 꺼낸 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대구에서 70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이용 제도를 처음 시행하겠다면서 지하철 무료 요금 연령도 65살에서 70살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근본적인 요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지자체 주도로 시행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대구시 법률 검토에서는 도시철도 할인율을 명시한 노인복지법에 65살 이상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논란 소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5살을 기준으로 노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다른 법의 기준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긴 한데 좀 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제 고려가 되어야. 무료 요금 기준 연령을 정한 건 39년 전.
노령층 비율이 급격히 늘면서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하는 거 이거 포퓰리즘입니다. 뭐 70세로 이걸 올리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노인단체는 무료 요금 연령을 올리려면 정년 연장을 먼저 하라는 입장입니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65세부터 69세까지가 탈락이 되면은 그 사람을 사각지대에다가 몰아넣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노인의 기준을 두고 전체적인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셈인데 선거 때마다 복잡해지는 정치권 셈법 탓에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려면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로 생기는 지자체 부담의 일부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형평성 논란 등으로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완강합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탑골공원이 있는 종로 3가역. 지난해 노인 승객은 337만 명으로 전체의 38%였습니다.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사람이 수명이 연장이 되고 건강하잖아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도시철도의 노인 승객은 연평균 35만 명. 내지 않은 요금은 1년에 4,700억 원 정도입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처럼 국가가 요금 절반을 보상해준다면 2,500억 원 정도면 됩니다. 지원 못할 규모는 아니어서 지난해 국회 국토위에선 도시철도에 3,500억여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사 때 삭감됐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기재부는 지원 불가 입장입니다. 운행 중인 지하철에 노인이 무료로 탄다고 해서 차량이나 관리 인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냐. 일부 시설을 광역철도와 함께 쓴다는 이유로 관리 보수 비용은 국고 지원해주지 않냐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농어촌이나 민간이 투자한 경전철 등과 형평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민자 구간인 신분당선 운영사는 무임승차 보전 책임을 두고 국토부에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으로 국비 지원 근거를 못 박자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공익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 법이 통과되면 시민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누구나 노인이 되고 더 오래 살게 된 지금, 노인 복지와 재정 안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요즘 급등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이 깊어진 취약계층 중엔 탈북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탈북민 3만여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2%나 되는데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 겨울 한파에 아예 난방을 끄고 사는 탈북민도 있습니다. 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55살 선우연희 씨. 2017년 탈북한 뒤 몸이 쇠약해져 디스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눈이 불편해 장애 판정을 기다리는 첫째 딸과 몸이 허약한 둘째 딸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월 125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보장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가족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시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난 겨울과 비교할 때 사용량은 비슷한데도 난방비가 3만 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난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 껐어. 그렇게 하고 이걸로 그냥 사는 거야. 이것도 미음으로 해놨어. 그냥 이불 펴면 딱 꺼내.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고립된 채 살아온 세 모녀는 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탈북민 3만 1천여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2%로 전체 국민의 수급자 비율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200여 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지역 하나센터는 전국에 25곳.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상담사를 제외하면 8명이 있어요. 8명.
경기남부하나센터 사회복지사 한 명이 375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 살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탈북민들에게 취업과 의료, 생계, 법률 부분에서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정월대보름인데요. 역시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에는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과 남부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림청은 산불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산을 찾으시는 분들, 또 쥐불놀이나 달집 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데요. 점차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질도 무난하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경기도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철원이 3도, 광주와 대구 7도, 제주는 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워싱턴에서 두 번째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약속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과 재래식 무기 등 가용한 모든 자산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며 미국의 핵 우산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take extended deterrence very seriously, and just in the last year, we've renewed our working group on extended deterrence. We have colleagues who, at this very moment, are working to strengthen and deepen even further.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ecretary Blinken and I also reaffirmed our unwavering determination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is is at the forefront and center of our joint efforts to establish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without denuclearization is fake. 박 장관은 또 한국산 자동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선 한미 양국의 기업과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 앞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역학 등 핵심 과학기술에 있어 양국 간 연구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로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에 열렸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인 만큼 미 국무장관이 적절한 시점에 중국을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부 10쌍 가운데 한 쌍 이상이 난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난임 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약속된 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을 기다리고 있는 40대 김모 씨. 시술 한 번에 400만 원 넘게 들지만 건강보험과 지자체에서 지원받으면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1년에 4회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지자체는 난임 시술에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난임 부부가 시술을 받은 뒤 지자체가 병원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난임 시술 병원은 지난해 초부터 지원금이 밀리기 시작해 일부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작년 3월부터 지원금 미수가 시작돼서요. 연말까지 한 10억 정도 미수가 됐었습니다.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 규모도 상당하다 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 70여 명 됩니다.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그게 과해서 6개월, 10개월 이렇게 미수가 되면은 이 병원도 매달 200건 넘게 시술을 했는데 못 받은 지원금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수백 명 정도의 이제 시술비에 해당되는 비용이 사실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종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차례 추경을 하고도 올해까지 병원에 못 준 돈이 파악된 것만 47억 원에 이릅니다. 난임시술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자체 사업이 됐는데 애초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수가 증가되는 퍼센트를 계산을 해서 다음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축소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예산 규모를 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뇌전증 병역 비리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병무청 내부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이번 주 초에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압수수색해서 병역 판정을 맡은 특정 직원의 업무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직원의 병역 비리 연루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허위 뇌전증을 이용해 병역 회피를 알선해온 브로커 구모 씨. 평소 의뢰인들에게 병무청 인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와 골프를 치며 사업관계를 맺고 있어 군 면제를 쉽게 받아낼 수 있다며 고객을 끌어모았습니다. 병무청 직원의 연루 의혹이 뒤따랐는데 이번 주 초 병무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병무청 소속기관인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병역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재검을 받는 기관입니다. 병역 대상자를 직접 검사하거나 다른 병원에 검사를 위탁한 뒤 판정까지 내려 병무청에 제출합니다. 검찰은 특히 병역 판정 검사를 담당하는 특정 직원의 업무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해당 직원이 병역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 병역 대상자들의 병역 기피를 도운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브로커 구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병무청 내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직원을 불러 병역 기피 개입 여부와 브로커 구 씨와의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브로커에 초점을 맞춰왔던 수사가 병무청 내부로까지 확대되면서 병역 기피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인형 뽑기 방하면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계 안에 인형을 넣어놓고 경품으로 뽑게 하는 곳이죠. 요즘엔 다양한 물품들이 추가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많이들 찾고 있는데요. 이 기계 안에 미성년자에게 팔아선 안 되는 유해용품을 버젓이 넣어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의 한 인형 뽑기 기계, 가스 라이터가 경품으로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물질로 분류돼 미성년자에겐 못 파는 겁니다. 서울 시내 인형 뽑기방 11곳을 무작위로 둘러봤더니 3곳 중 1곳꼴로 경품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무려 5대의 라이터를 넣어놨고 그 밖에도 성인만 살 수 있는 모의 총기라든가 심지어 음주 측정기를 놓아둔 곳도 있었습니다. 뽑기를 직접 해봤는데요. 돈을 넣고 버튼만 몇 번 조작하면 누구나 길거리에서 라이터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뽑기 한 판에 1,000원. 이 고등학생은 4번째 시도 만에 라이터를 손에 넣습니다. 이렇게 쉽게 뽑힌다고? 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걱정이 돼요. 이 가게 반경 300m 안에 초등학교, 600m 안엔 중학교가 있습니다. 선배도 맘대로 못 사게 하면서 라이터는 여기서 버섯이 팔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면. 편의점만 해도 청소년들의 가스 라이터 구매를 차단합니다. 2004년생부터 구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걸리면 영업정지 먹어요. 라이터나 술, 담배나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라이터도 미성년자한테 팔면 안 돼요. 뽑기방은 딴판인 이유 관계기관들이 핑퐁식 책임 떠넘기기에 있었습니다. 문체부에서 주한테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청소년 게임대공업 등록은 각 관할 지자체에서 권한을 갖고 등록을 하고 있고요. 단속권이 없거든요. 무인 뽑기방 같은 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 업주는 가스라이터가 청소년 판매 금지 물품이란 사실 자체를 몰랐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고지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뽑기방, 라이터 말고 또 무슨 유해용품이 경품으로 내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홍콩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항공권 50만 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대대적인 관광 진흥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계기로 관광 왕국을 되찾기 위한 시도인데 정치적 자유가 억눌린 현실 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영화 배우들이 홍콩의 활기찬 분위기와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새로 공개된 홍콩 홍보 영상입니다. It's time for all of us to say hello, Hong Kong. 홍콩 당국은 3천억 원 규모의 홍보 캠페인과 함께 올해 250여 개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항공권 50만 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도 다음 달 시작합니다. No quarantine and no restriction on experiencing our great wine and dine scenes, on doing business. 지난 3년 중국 본토와 연계한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결과 관광객은 물론 홍콩에 살던 외국인들까지 탈출하듯 떠났습니다. 지난해 홍콩의 경제 성장률은 3.5% 하락했고 금융 허브의 명성도 금이 간 상황. 위드 코로나 전환과 중국 본토 여행의 모든 제약이 다음 주 폐지되는 것을 계기로 관광 왕국의 명성을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With the opening up of our border and reducing our COVID measures, a lot of companies are trying to increase their business activities. 하지만 급격한 중국화로 일국 양제 약속이 유명무실해진 홍콩의 정치 현실은 관광 진흥 등을 위한 도시 이미지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의회에서 밀려난 민주 진영은 줄줄이 체포되거나 기소됐고 언론과 대학 등의 표현의 자유도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홍콩을 찾는 한 해 방문객은 코로나19 확산 직전 인구의 7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사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홍콩이 위드 코로나만으로 과거의 경제적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대체로 수월한 흐름을 보입니다. 아직까지 정체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오늘 대전이나 부산 가실 때 경부선 이용하신다면 오전 11시 무렵 가장 이동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경기권에서는 오산 일대, 또 충청권에서는 천안이나 옥산 분기점 위주로 혼잡이 이어지겠습니다. 오전 8시를 앞두고 정체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선 원주 쪽은 초입 구간인 초월터널 부근 막히고요.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용인부터 용인휴게소 까지 경기권 정체가 강원권 내에서는 수월한 흐름입니다. 다만 지난 토요일보다는 차가 많아져서 새마리나 둔내 부근 지나기가 어려지겠습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도 대체로 괜찮은 흐름 보이는데 이제 막 서종 부근에 차가 늘기 시작합니다. 화도부터 서종까지 부분적인 정체고요. 이 밖에 경부선은 잠원 나들목에서 반짝 정체가 나타납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눈 위에 꽂히는 옷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삽 위에 계란을 푸는데 프라이가 아니고요. 추워서 언 겁니다. 면을 들어올리자 그릇에 올라오고 설국열차라도 다닐 것처럼 도시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유례없는 한파를 겪고 있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7.3도를 기록했고요. 안 춥기로 유명한 부산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날 전국적으로 계량기 동파 피해만 524건이었다고 하죠.
이런 한파는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모허시는 영하 53도를 기록하면서 1969년 이후 최저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일본에서도 하루 만에 93cm의 눈이 쌓이면서 인근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죠.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 대체 왜 이런 역대급 추위가 찾아온 걸까요? 그 원인은 북극 냉기를 막아주던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면서 영하 5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한꺼번에 우리나라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위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난방비 걱정이죠. 실제로 가스요금은 지난 1년 동안 4번의 인상을 거쳐 총 42%가량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2분기에 또 인상할 거라는 정부 발표에 사람들의 불만이 큰데요. 가스비가 왜 오른 건가? 또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 살펴보니 우선 원재료 값이 오른 건 맞습니다. 우리가 쓰는 LNG 가스는 액화 천연가스라고 해서 기체인 가스를 액체화해서 배로 수입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막히자 유럽 국가들은 액화 천연가스에 눈을 돌립니다. 구매하려는 나라들, 즉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른 거죠. 지난해 액화 천연가스 단위당 가격은 약 34달러로 전년도 약 15달러에서 무려 128%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작년 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환율도 유가도 많이 낮아졌고 가스 공급량도 가격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왜 가스비를 올려야 하는 걸까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한국은 LNG 수급을 20년 동안 장기 계약했다고 하죠. 그러면 가격이 똑같다는 거 아니야? 가스비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장기 계약 물량은 시세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게 아니라 주로 국제 유가에 연동이 돼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도입 물량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가격은 유가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천연가스는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유가에 연동된 가격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장기 계약 동안 보장되는 건 물량이지 가격이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3개월에서 6개월 전 치솟았던 유가 기준으로 가스 가격이 책정되다 보니 더 비싼 것이죠. 여기에 탈원전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든 만큼 가스를 더 많이 수입해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국내 원자력 발전량을 보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에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약 9조 원에 육박해 올해 2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미수금은 쉽게 말해 우리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았으니 사실상 외상해준 거야. 원래는 받아야 할 돈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미수금 규모를 적정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스비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상승폭은 심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액화 천연가스 가격 상승률은 128%인데 가스 인상률은 42.3%니까 많이 올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가스 요금이 계속 오른다는 건가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인상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계획적으로 살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가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좀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 가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겨울철 난방이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에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산림청은 산불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쥐불놀이나 달집 태우기 등 행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치겠습니다. 대기질도 무난하다가 밤에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원 영하 1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도로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연결 상황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